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현지 시간 4일 전격 시행했습니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는데요. 미중 양국의 무역 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상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4조 2,54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 늘었다고 4일 공시했습니다. 식품 부문의 실적이 늘었고 라이신의 수요 증가와 동시에 판매 가격도 상승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신용평가가 딥시크 쇼크 여파는 단기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이 약해질 경우 국내 메모리 업체도 함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새해 국내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 7종목 중 6종목의 상장일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했습니다. 올 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LG CNS마저 상장일 기대에 못 미치는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경우 투자 심리가 더욱 냉랭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우예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유예 발표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2,5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중국이 미국의 맞대응 성격의 관세를 예고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미중 갈등 양상에 따라 앞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든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정확한 시장 흐름과 함께 계좌에 보탬이 될 종목들까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방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저희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장차방입니다. 연휴가 껴있어서 녹화방송으로만 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휴일이 다 끝났죠. 예, 이제부터 시장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날인데 오늘 좀 재밌었던 속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는 재밌는 게 아니라 속 터지는 날이었을 것 같은데 오후에 오늘 속보 기사가 하나 떴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갑자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관세를 10% 때린다라고 기사를 빵 터뜨리니까 그로부터 약 1, 20분 뒤에 또 하나의 속보 기사가 뜹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려? 또람프 형님 10% 때렸어? 오케이 10% 받고 15% 더.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석유, 그다음에 뭐 자동차, 기타 등등, 석탄 등등 이런 거 들어오는 것들 나는 얼마 때릴게요. 나도 15% 때릴게요. 그러면서 무슨 도박입니까? 그렇죠? 예, 저쪽에 미국에 계신 또람프 형님께서는 10% 때려 그랬더니 시진핑 형님께서는 그래요 10% 받고 5% 더 15% 때려. 거의 무슨 뭐 도박하는 것 같은 마치 그 타짜라는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우리가 예측되고 있는 얘기죠. 예, 이미 어차피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부터 중국에게 계속 관세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 가지일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의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제 생각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립일 겁니다. 사회주의가 더 이상 시장에 들어오는 걸 나는 원치 않아. 그런데 그 밑바닥을 보게 되면 아마 전 세계에서의 패권 싸움일 거예요. 근데 그 패권 싸움이 예전에는 우리가 총칼, 핵무기 전쟁을 했다면 이제는 자본시장에서의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파워게임의 전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미국은 군사력도 압도적인 1위죠. 그다음에 자본, 기술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난 이거야라고 얘기하면 거의 법처럼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중국은 여러분 계속 미국 입장에서는
좀 눈에 가시 같은. 그래서 어쩌면 미국이 얼마 전에 중국이 딥시크에 관한 이야기 가지고 한번 시장이 폭락을 했던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저는 공산당이 하는 말을 못 믿겠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의 말은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 이거 만드는데 몇십억 안 들었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엔비디아나 이쪽에 미국에서는 야 우리는 챗 GPT 만들려고 얼마나 천문학적인 금액을 퍼들였는데 야 꼴랑 몇십억 갖고 만들 수 있는 건 우리는 다 등신이야 이러면서 이제 멘붕이 와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는데 진짜냐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뭐 말만 열면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 한번 해보시자고요. 만약 딥시크 중국에서 만든 챗 GPT 같은 AI 인공지능 상품이 만약에 정말 그렇게 적은 금액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서구권에 미국에서 만들어가는 그 챗 GPT를 선두로 하는 AI 상품들은 몽땅 다 속된 말로 뻘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되게 재밌기도 하고 어쩌면 되게 위험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그럼 제 사설은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2월 달에서 3월 달까지는 시장의 변동성 구간이 있을 것이고 2월과 3월 중에는 특히 2월 달에는 조정이 제법 받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그러면 조정이 우리가 폭락의 투매성 하락일 거냐 아니면 조정 이후에 재상승일 거냐라고 본다면 여름 이전에 지금 2월 달과 3월 달에 오는 조정은 조정을 이용해서 주식을 싸게 담아가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전 생각이고요. 제 생각에는 올해 여러분 고점은 아마 여름에서 가을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7월 정도일 거고 늦으면 10월에서 10월 말경 정도가 고점이 아닐까라는 게 현재 제 생각이라서 저는 올해 상반기 아직은 조정이 나올 때 그동안 주식 담지 못했던 분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 미국 지수 관련해서 우리가 S&P나 뭐 나스닥이나 미국 관련 종목들을 아직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지 않아서 별로 담지 못합니다. 조금 입질 정도 해놓는 거지 좀 담을 만한 위치가 되지 못하는데요. 조금 기다려보시면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2월에서 3월 사이에 미국장이 조정을 받을 때 우리 장이 얼마나 박살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공격적으로 주식을 살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예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과 예외적으로 바닥권에서 좀 괜찮다. 요즘부터는 내가 샀으면 물려도 큰 무리 없겠다 싶은 종목 위주로만 선별적으로 거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식은요. 우리가 올라가야만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손해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떨어질 때 손실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올라가야 수익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 당연한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상식에 딴지를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 날 수 있게끔 단방향 상품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는 거고 떨어지면 하락하면 손해나는 걸 당연하다고 우린 받아들이지만 그게 아니라 올라갈 때 수익 나는 상품과 떨어지면 떨어지는 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양방향 거래 상품을 만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느냐? 있습니다. 선물 옵션입니다. 선물 옵션은 주가가 올라갈 때 상방에 베팅할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지면 하방에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양쪽 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선물 옵션이 주식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양방향 다 대응할 수 있는 게 더 안전할까? 아니면 올라야만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실 나는 주식이 안전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보가 아닌 이상 양방향 상품 거래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제가 종목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수많은 수백 뭐 연간 제가 몇백 명씩의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직업이 그러니까. 근데 그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슨 생각이냐면 저분들이 주식이 아닌 선물 옵션처럼 하락에도 내가 하락장에 주가가 올라가다 떨어질 때가 있는데 떨어지는 곳에 내가 돈을 걸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떨어지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올라가는 쪽에만 목숨을 걸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제가 온라인 무료 특강을 합니다. 자, 언제 하냐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월 8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선물 옵션이 얼마나 재미있고 굉장히 심플한 상품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꼼꼼하게 설명드립니다. 선물 옵션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만 갖고 가지 마시고 실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제가 3시간 동안 강의하는데요. 3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면 꼼꼼히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재밌다, 생각보다 굉장히 이거 심플하고 재밌네, 쉽네 라고 인식이 되실 겁니다. 올해 주식이 더 어려워요. 오를 만한 종목 찾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물 옵션을 어떻게 대응하면 훨씬 더 쉬울지에 대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딱 3시간 동안 점심 먹기 전까지 짧고 굵게 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그 시간에 또 뭐 할 거냐면 이번에 우리가 2월달 조정받잖아요. 그럼 조정받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얼마쯤에 사면 괜찮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저평가되어 있는 저평가 가치주도 있고요. 성장주도 있고요. 우리가 그 종목들을 잘 공략해서 천천히 조정 나올 때 매수를 모아놓으면 아마 4월, 5월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피크 칠 때 꽤 수익이 날 거고, 그게 올해 1년 농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라인 특강 오시면 제가 그 종목들 꼼꼼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고요. 작년도 재작년도 사례까지 한번 연결지어서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작년에 제일 대박 났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제가 했던 것 중에 고려아연이었습니다. 45만 원에서 50만 원대 샀던 종목이 250만 원까지 5배가 났습니다. 여러분 대형 종목이라고 돈을 못 버나요? 아니요. 보통 대형주는요 10%에서 20% 버는 걸 목표로 해요. 그러다가 한번 시대 터지면 30% 가기도 하고 50%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 최근에 요 명절 전후 해가지고 저희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시황들을 1년간, 2년간, 3년간 봐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되게 감사 인사를 하시길래 왜 그러세요라고 했더니, 제가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는, 여러분 지금 방송 통해서 드리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제가 무료 시황 공간 안에 올려드리는 글들을 보시면서 하는데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검증을 했는데 제가 한 종목 중에 손해본 종목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ETF를 하거든요. 대형주를 하거든요. 중소형 종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욕먹기 싫어요. 아시겠습니까? 비싼 밥 먹고 내 돈 주고 내가 밥 먹고 댕기면서 무료로 강의하고 댕기는 사람인데 제가 굳이 손해 끼쳤다는 욕먹고 싶겠습니까? 멱살 잡히고 싶은 마음도 없고 쟤 때문에 손해봤다 소리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아니면 두세 번밖에 거래를 안 합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시황도 여러분 매일매일 종목 드리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교정이 나올 때마다 하기 때문에 승률이 높은 것이고, 따라 보면 여러분도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 매매하시면 승산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달에 한두 번, 많아야 두세 번 한다. 주식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저는 선물 옵션을 가지고 아침마다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트레이딩을 해서 그날 수익을 내고 오후는 쉬면서 공부하고 관망하고 여러분께 공부 자료를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보통 삼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2월에서 3월까지는 변동성 구간이라고 보면 되고, 또 2월에는 조정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시장 전망해 주셨습니다. 올해 고점은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올 거다라고 예측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를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에서 섹터별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자, 먼저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부터 함께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설 섹터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건설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 정권들이 우리가 앞에 하나, 둘, 세 개의 정권을 쭉 거쳐오면서 계속 정치인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건설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정부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하나, 둘, 셋, 세 개의 정당이 바뀌었습니다.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 한쪽은 오른쪽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정권에서도 우리가 집값을 잡은 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공산주의 세상에서도 집값이 올라요. 중국 집값 무지하게 올랐거든요. 억지로 패지 않는 한은 엄청난 규제를 가하지 않는 한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논외로 넘어가면 앞에 정부를 보시면 앞에 정부 앞에 정부들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장관을 했던 분, 청와대 수석을 했던 분, 국회의원 했던 분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서울에 있는 집을 안 팔았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있는 집을 안 팔았고요. 나중에 이거 다 팔으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청와대 수석을 그만두고 사표 내고 나가시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한국 사회에서는 아파트라는 건 사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벗어나서 어디까지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서의 위치를 우리 정치에 계시는 분들도 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땅이 좁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전체 토지 중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 비중이 30%가 안 됩니다. 전부 우리나라는 논이고 밭이고 땅입니다. 산입니다. 임야고요. 그래서 논, 밭, 임야들은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전체 국토의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20 몇 %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은 어디에 수도권, 어디에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국토에서 10%도 안 되는 걸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전체 국토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나왔다 올라갔다 조정이 나왔다 올라갔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벌면 뭐 하고 싶습니까? 새 아파트 사고 싶을까요? 헌 아파트 살고 싶을까요? 빌라 살고 싶습니까? 아파트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 지방에 살고 싶습니까? 서울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서울 안에서도 강북 사실래요? 강남 사실래요? 돈의 한정이 있다면, 제한이 없다면 나는 어디 살 것 같습니까?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떨까요? 계속 아파트에 신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택지를 개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노후된 아파트, 노후된 주택, 노후된 빌라를 헐어버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 최근에 5년 안에 있던, 이 7년 안에 있던 이 정부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공공주택에 관한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에 들어가는 건 제한적이거든요. 나머지 공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들은 투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권이 바뀌든 다음 정부가 오든 만약에 움직인다고 한다면 향후에 5년, 10년 이내에는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신규 택지 개발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3기 신도시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끝났죠. 윤석열 정권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3기 신도시 토지에 대한 보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인들이 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중장기로 볼 때 지금부터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바라봅시다. 넉넉 잡아 10년 봅시다. 그렇다면 성장성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면 지금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데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곳, 거기가 저는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주하고 특히나 건설할 때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요즘 뭘로 짓냐면 시멘트, 콘크리트라고 하죠. 시멘트하고요. 그다음에 철근, 요 두 개가 주 제재입니다. 거기다 인건비고요. 거기다 세금이고요. 이해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건비는 지금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렵죠. 인건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할 때만 해도 그냥 일용직 노가다 보통 뛴다고 하죠. 그러면 일당이 한 6만 원, 5만 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15만 원입니다. 인건비만 3배 올랐거든요. 한 20 몇 년 만에 3배가 올랐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주가는 건설 부문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아마 4월 말 정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나겠죠. 가결할 거냐 아니면 기각할 거냐 결정 나겠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대선 랠리가 온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념에 관한 싸움도 하겠지만 아마도 집값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다시 붐이 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저평가일 때 사두시는 것이 좋겠다. 건설주와 시멘트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내가 건설 관련 종목들 중에 어느 종목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ETF를 거래합니다. 코덱스 건설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117700 종목 코드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열심히 노래를 불렀을 때가 작년 12월 말이었습니다. 투매가 나올 때부터 매수를 싸게 사두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슬슬 반등하기 시작하는데 얘가 치고 올라가면은 저점이 2,600원이었는데요. 3,500원대 앞전 고점까지 가는데 큰 무리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봄에 도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건설주 사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말에 조정 나오면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12월 말에 여기 지금 사도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2,750원에서 2,830원이었습니다. 현재가 3,000원 넘었다가 오늘 살짝 올라오면서 2,970원 종가 마감했고요. 자 그러면 코덱스 건설은 얼마나 갈까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최소한 3,400원까지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올해 안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가 오늘 종가에 만약에 잡는다고 계산하셔도 13%에서 17% 정도 보이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십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건설주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조선주하고요, 건설주는요,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갈 때는 돈이 어디로 쏠리냐면 반도체랑 자동차에 쏠려요. 2차 전지에 쏠리고. 그런데 얘가 쉬어가거나 조정기가 있을 때 그때 다음 섹터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누구냐면 건설하고 조선이야. 그래서 요거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그럼 내가 지수가 막 올라갈 때 만약에 건설주하고 조선주가 떨어지면 오케이 땡큐 저점 매수. 내가 부동산하고 자동차하고 반도체 쭉 차익 실현하면서 그 돈 갖고 뭘 사는 거냐면 떨어진 것 중에서 다음 섹터 갈 놈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냐면 건설하고 조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종목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나는 개별 종목 보고 싶은데 뭐가 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GS건설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GS건설 17,500원 오늘 종가인데요. 요 밑에서 떨어질 때마다 천천히 사신다고 들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GS건설이 왜 우리가 엉망이었냐면 자 월봉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얘가 2015년도 바닥을 하나, 둘, 셋, 쓰리봉 만들고 몇 년에 걸쳐서 급등을 합니다. 자, 저점은 얼마짜리냐면 2만 원, 18,000원짜리였어요. 걔가 얼마 갔나요? 56,000원까지 급등하면서 저점에서부터 150%, 2배 조금 못 갔어요. 3배 조금 못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질 때 어디까지 가냐면 앞전 저점까지 투매가 나옵니다. 이때는 언제였죠? 2020년 코로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하면서 앞에 고점을 돌파 못하는 48,000원에서 5만 원 구간에 박스 저항 맞고 다시 죽여놓고 12,000원대까지. 그러면 얘는 지금 여러분 위치상 볼 때 어떨까요? 앞에 첫 번째 1번 저점, 2번 투매 저점, 3번 다중 저점. 얘는 다중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2,000원에서 15,000원 구간이 가장 저점이다라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고요. 2023년도에 여러분께 건설사라고 난리를 죽였고 다시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나서 작년 연말부터 건설주 천천히 담아가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년도에 건설은 어떨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조정시에 담아갔다가 올라올 때 팔고 반복하고 있다가 26년 말에서 27년 정도 치고 올라가면서 이때가 강하게 올라갈 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3년, 4년 정도 바라보면서 떨어지며 샀다가 올라오면 반등했다. 단타를 좀 안전빵으로 가다가 얘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올 때 그때 공격적으로 비중을 배팅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GS건설이 우리가 좀 여기서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얘가 우리가 순살자이라 그러죠. 아파트를 만드는데 갑자기 순살이에요.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철근을 10개 넣어야 되는데 5개 만들고 5개 빼버린 겁니다. 순살 치킨은 좋아하지만 순살 아파트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쇠락의 길을 걸어서 49,900원짜리가 얼마까지 12,600원까지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GS의 시공 능력이 떨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여러분 건설 노동 현장에 가보시면 한국 사람 노동자가 별로 없습니다. 건설 현장 이렇게 보시면 중국 말이요, 뭐 어디죠, 뭐 몽골 말이요. 그래서 약간 외국 노동자들이 전체 건설 인구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 사람처럼 단단하게 지지를 못하는 것 같고 하자가 생겨요. 물론 여기서 관리 책임과 하자 보수의 책임들이 분명히 GS건설이 있습니다만 얘를 하청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망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1년 가까이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빠졌고 개미 털고 다 떨어져 나가고 지친 사람들 나가 떨어진 이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밑으로 쏟아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얘가 그 이후에 올라가는 흐름을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 한 2, 3년 정도 바라보시면 제가 볼 때는 월봉상 바라봤을 때는 한 26년 정도까지 등락을 하다가 내년이죠. 26년 말에서 27년부터 치고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원래 정상적이었으면 이번에 계엄 사태가 없었다고 한다면 다음 대통령의 선거는 27년 5월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쯤에 우리가 이 건설주가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서 말씀드렸던 건데 탄핵과 계엄 사태가 지금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정권이 바뀔지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건설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2, 3년 정도 바라보면서 내가 천천히 접근하기에는 매우 좋은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8년 정도에 바라보셨을 때 예년에 2, 3년 전에 장자방이 방송 나와가지고 건설주에 맨날 입에 거품 물었는데 안 간다고 욕했더니 진짜 많이 갔다라고 아마 하실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조선주가 그랬거든요.
조선주가 제가 입에 거품 물고 떠들다가 엄청나게 날아갔지 않습니까? 또 고려아연 엄청나게 4년간 떠들었는데 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건설주 자신 있습니다. 갑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종목 중에 내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삼성물산하고요. 그다음에 삼성 E&A하고요. 그다음에 대우건설입니다. 전 이 종목들 다 괜찮다라고 생각해도 각각 특색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시는 종목들을 지금 조정기에 천천히 담아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요. 2월달, 3월달 조정기 천천히 담아 놓으시면 아마 4월 16일인가요? 18일인가요? 아마 헌재에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 그 데드라인 날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뭐 기각인지 인용인지 결정이 날 것이고 만약에 기각된다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복귀하겠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인용돼서 판결에 대해서 오케이 현재 재판이 이게 오케이 그럼 다음 대선 치러야 될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다음 대권 주자들의 정책에 의해서 또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시고 우리가 봄까지 대통령이 결정나는 시점까지는 천천히 분할로 서두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그 안전빵은 뭐냐면 아시아시멘트하고요. 그리고 성신양회입니다. 저는 시멘트 관련주, 우리가 원자재 관련주죠. 인플레이션하고도 크게 연관을 갖는 종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원자재 값은 인플레이션이 나게 되면 커집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와도 똑같이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이 여러분 뭐니 다 구분하시죠. 스태그플레이션은 뭐죠? 경기가 침체됐는데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내 주머니 돈이 없고 소득이 없는데 물가가 오르니까 먹고 살기 힘들죠.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소득도 자산 가치도 오릅니다.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다 같이 올라. 내 월급만 조금씩 오를 뿐이지 오르긴 올라요. 그런데 문제는 물가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인플레이션이 낮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요. 내가 실업자가 됩니다. 내 일이 없습니다. 내 월급이 쪼그라듭니다. 혹은 내 회사가 망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릅니다. 더 미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근데 아마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일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 시장은 당분간 스태그플레이션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성장인데 물가만 올라가는 어려운 세상.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건설 관련주들을 여러분 좀 관심에 넣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저평가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개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보시죠. 자,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드렸는데 얘는 원래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이전까지. 2020년 이전까지 명동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맨날 여행 와가지고 뭐 하냐면 이만한 가방에다가 아모레퍼시픽 저 화장품을 막 쓸어 담습니다. 뭐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싹 다 쓸어갑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보따리 장사처럼 끌고 가가지고 중국에 팔기도 하고 본인들이 쓰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월봉을 한번 보시죠. 아모레퍼시픽 2006년도에 상장돼서 움직였는데 얘가 얼마에 출발했냐면 출발 가격이 35,000원이에요. 근데 얼마까지 가냐면 45만 5천 원입니다.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죠? 예, 35,000원짜리가 45만 5천 원까지 갔으니까 내 매수가 첫 출발가 저가에서부터 출발하면은 12배, 13배의 성장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이 반등하고 빠지면서 급락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그 고점을 형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얘가 어디까지 빠지니까 45만 원까지 갔던 놈이 10만 원 초반 12만 원까지 빠지고 나니까 반등을 한번 하죠. 30만 원까지. 바닥에서부터 2배 반 정도 반등합니다. 그리고 다시 죽여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하고 있냐면 바닥 따지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지금이 가장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얘 바닥 주니까 바닥에서 사고 올라오면 팔고 반복하면서 몇 년 버텨봅시다라고 공략 종목으로 여러분 전략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45만 원까지 갔던 게 바닥에서 고점에서부터 7토막 났는데 얘가 더 떨어질 때가 얼마나 있겠냐. 화장품 안 바릅니까? 여러분 얼굴에 발로 안 발로?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거 외에 다른 상품들을 많이 간다 하더라도 얘가 적정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작년 연말에 10만 원, 11만 원 찍을 때 사라사라를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온라인 특강 할 때마다 사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자 보시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저점에서 한번 시대줬고요. 조정이 나와서 얼마? 12월 달부터 사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 살기 11만 원 밑에 사라고 열심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쭉 올라왔네요.
얼마 올라왔죠? 20% 이상 올라왔는데요. 예,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하실 분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떨어지면 좀 더 사실 분 사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 목표가 15만 원에서 18만 원 구간까지 볼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나는 만약에 없다. 조정 나오면 감사합니다. 매수 그냥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손절가 그딴 거 없습니다. 이 종목은 손실 안 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닥에 사람은 안 삽니다. 재밌는 거 친한 사람일수록 안 삽니다. 저를 많이 본 사람일수록 안 삽니다. 왠지 아십니까? 안 보이거든 눈에. 뭐 때문에? 오씨 올라갈지 떨어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이 개미야. 알겠습니까? 개미는 어떻게 해야 돼? 떨어질 때 쌀 때 사는겨. 개미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거식이지. 이게 개미 눈에 보이면 거식이겠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점에서 살할 때 제발 좀 사세요. 여러분 보세요. 주식 다 박살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올라가잖아. 그죠? 예, 왜? 저평가.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에 좋은 종목도요. 내가 비싸게 사면은 그 종목은 잡주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무지하게 나쁜 종목도요. 내가 싸게 샀잖아. 얘는 우량주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애플이라는 종목이 전 세계 애플 하나 팔면은 우리나라 시총에 있는 모든 종목을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방송이라 제가 말을 좀 함부로 하기 뭐합니다만 애플을 만약에 애플 내가 고점에 잡았어. 그럼 얘는 좋은 주식일까 잡주일까? 잡주입니다.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생각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왔을 때 사는 것 그게 우리한테 제일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얘는 살살살 가격이 많이 회복해 갈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대형주죠. 그럼 내가 이거랑 따라갈 수 있는 중소형 종목 하나 더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뭔가요? 짠! 클리오입니다. 아직 덜 올랐죠? 클리오를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같이 저랑 일을 하셨던 아나운서께서 이 클리오 화장품을 쓰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모레퍼시픽 맨날 얘기하니까 그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전문가님 이거 클리오 것도 되게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길래 아 그래요? 찾아보니까 차트가 좋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이 작은 종목이지만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리오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얘도 2018년도에 왕창 빠졌다가 시세 한번 주고 왕창 빠졌다가 주고 왕창 빠졌다가 줬어요. 그리고 시세 난 뒤에 저점에서부터 우리가 300% 400% 같이 올라간 뒤에 박살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 지카지게 떨어져 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천천히 모아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화장품은요.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왜 이 화장품주가 박살났냐면 여성분들이 화장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니까. 그러니까 눈만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눈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미인들이 많았죠. 우리가 마기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스크 쓴 사기꾼 얘기했었는데 이걸 벗으면서부터 다시 이걸 화장을 하게 된 거죠. 보세요. 그럼 재밌는 게 2020년도에 코로나 때 박살났던 게 한 번 반등하고 그 뒤에 주구장창 2년 동안 빠졌던 게 우리가 팬데믹을 해제하면서 이제 마스크를 좀 벗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했던 데가 언제냐면 정확히 22년 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22년 말 23년이에요. 그때부터 어땠어요? 화장품 주식 왕창 올랐죠.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올라오고 왜 빠질까요? 직전 고점 쌍봉이야. 쌍봉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봐봐. 이렇게까지 올라올 일이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니까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온 거고 슬슬 바닥이 잡혀가는 종목으로서 또 한 번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어서 클리오는요. 얘는 15,000원에서 18,000원 구간에서 천천히 내가 산다고 들면 한 2달 잡고 천천히 사신다고 들면은 성과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닥주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KT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주식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닥주와 가치주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KT입니다. 제가 KT는 아주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종목입니다. 언제요? 코로나 때 급락했을 때. 원래 KT는 어떤 종목인가요? 통신주죠. 그죠? 예, 우리가 핸드폰 만드는 SK텔레콤하고 쌍벽을 이루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요즘에 집전화 거의 없죠? 저도 지금 집전화를 없앤 지가 몇 년 됐는데 KT는 우리가 통신주가 경기 방어주라고도 합니다. 주가가 나쁘고 여러 가지 경기가 나쁠 때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얘는 거의 시총 상위 10등 안에 최근 10년, 20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매달 통신료가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마진율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KT를 왜 안 보냐면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재미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KT가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4년 전부터 제가 열심히 떠들었던 건 뭐였습니까? 제 방송을 보셨던 분은 기억하실 텐데
앞으로의 세상은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냐, 차가 스스로 가는 자율주행차냐 그 결정입니다. 전기차냐 내연기관차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생각 한번 해보시죠. 2020년도에 가장 대박이 났던 종목이 뭐가 있었을까요? 2차 전지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차 전지 종목들이 무지하게 올라갔는데 왜 2차 전지가 올라갔냐면 야 이제 앞으로 전기차 세상이 온대 내연기관차 이제 안 된대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시장이 우와 그러면 우와 그럼 나 뭐가 돼 필요하겠냐? 2차 전지 할 때 제일 전기차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야 배터리지. 배터리가 오래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배터리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대장주 중에 하나가 LG화학이거든요. 자 보시죠. 여러분 제가 하나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시장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주식을 대박 나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평소에 주식하지 마세요. 그리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곡소리 났다, 뭐 시장이 뭐 엄청난 패닉, 하락이 나왔다, 투매가 나왔다, 뉴스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주식하세요. 무조건 돈 벌어요. 왜냐하면 얘가 천천히 가다가 급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급등하는 대박장을 언제 만나냐면 시장이 거의 패닉이 오면서 미친 투매가 나오면서 야 이거 무슨 사이드카 나오고 막 뭐 사이드 브레이크 걸리고 난리 났다고 기사 막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이 다 죽어요. 왜냐하면 주도주가 죽는 거야. 거기가 돈이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죽냐면 뭐가 살아나냐면 다음 섹터의 테마가 살아요. 자 보세요. 얘가 2015년부터 계속 2차 전지가 좋다는 얘기를 했어요. LG화학입니다. LG화학입니다. 이때만 해도 LG화학에서 배터리 만들었거든요. 나중에 분사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었던 것뿐이니까. 그러고 나서 얘가 살살살살 죽여놨다가 그리고 올라갔다. 반복하면서 LG화학은 앞으로 전망이 좋은 회사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앞전 저점에 쌍바닥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급등을 합니다. 자, 앞전 저점의 쌍바닥은 20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고점 얼마냐면 105만 원이요. 자, 보세요. 급락이 나오니 왜 얘가 4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반토막 났잖아요. 그죠? 반토막 나고 나니까 저점에서부터 몇 배가 가냐면 5배가 올라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시장이 투매가 나오고 박살날 때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께 돌 맞을 수 있는 얘기인데 주식이 빠지고 급락할 때가 제일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평소에 주식하시면 돈 번다고 하는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나는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좀 우량 배당주 같은 거 찬찬히 모아가고 있다가 돈 따로 모아놨다가 시장이 박살날 때 그때 들어가세요. 재밌는 건 시장이 박살나면 나도 돈이 없어. 왜? 물려있거든. 이해하십니까? 나도 돈이 없어. 왜? 우리 회사 저기 망해서 나 잘렸거든. 그러니까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주식을 처음부터 공부부터 하시고요. 내가 공부해 놓으면서 돈을 잘 모아놨다가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들어가세요.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몇 배? 5배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폭락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불꽃에 반등 한번 하고 지금 죽이고 있는데 LG화학은 언제쯤 살아날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한 2년 더 기다려야 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2차 전지는 한 2년은 고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재밌게도 여기 고점 찍던 날 여기 2023년도에 여러분께 여기 2차 전지 고점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무지하게 소리 질렀거든요. 다 팔으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때 막 반도체 가지고 얘기하시는 저기 2차 전지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그때 이후에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안 쳐다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KT로 오겠습니다. 저는 KT는 어떤 종목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내가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가 스스로 굴러가는 자율주행차를 할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통신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배터리였잖아요. 이제 배터리는 좋거든요. 중국산도 있고 우리나라 것도 있고 전 세계 여기저기 배터리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더 이상 테마가 되지 못하고 성장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성품이니까. 있는 거 갖다 쓰면 되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없어. 근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어딥니까? 저기 일론 머스크가 맨날 화성 간다고 얘기하는 외국으로 우주로 나가는 그래서 인공위성의 통신 장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만화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저 일요일마다 맨날 만화 했거든요. 저 7살 때 보면은 만화 가면은 옛날에 그 저기 누구지 이렇게 핸드폰 시계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마치 워치 같은 거죠. 애플 워치 뭐 아니면 핸드폰 워치 같은 거 이걸로 이렇게 똑똑똑하면 통신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꼬맹이 때는 핸드폰도 없는 시절에 살던 사람인데 이게 된다는 게 도대체 상상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단말기 요즘 말하면 이게 태블릿 PC예요. 요즘 말하면 이게 노트북이고요. 요즘 말하면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 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꼬맹이 때는 그런 PC가 없었어요. 예.
그러면 제가 꼬맹이 때는 286 컴퓨터부터 출발했거든요. 그 옛날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나니까 뭘로 바뀌었냐면 통신 모듈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KT가 왜 제가 이걸 강조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얘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공위성 제일 많이 독점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 KT고요. 그래서 다른 통신사들이 전부 다 KT의 인터넷 통신망, 인공위성을 차용해서 사용합니다. 빌려다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나중에 우리가 자율주행 세상이 갔을 때 인터넷 통신 위성망을 끌고 갈 수 있을 때 가장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 있는 회사는 SK텔레콤이 아닌 KT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장이 빠질 때부터 계속해서 2만 원, 2만 2천 원, 2만 5천 원, 2만 5천 여기 그다음에 내려갔다 올라오고 할 때 3만 원, 2만 9천 원 조정시마다 사라고 이야기해서 5만 원 찍고 나서 제가 지금 차익 실현을 거의 다 했거든요. 거의 80% 정도 팔았으니까요. 지금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또 내려오면 또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올해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타이밍 오면 한번 잡아드릴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정도 조정 넣으면 살 생각인데 영 내려오질 않아서 여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여러분 향후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얼마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현재가에서 2배 이상은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만 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이런 종목들 괜찮다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선물 옵션 준비해 주셨죠? 예, 우리가 시장이 오를 때와 내릴 때 두 개가 있어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만 설명드려 볼게요. 주가가 빠질 때는 주식 시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선물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선물을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고점에서 매도했는데 떨어지면 주식 공매도처럼 떨어지는 만큼의 이익을 내거든요.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선물을 매수해서 올라가는 만큼의 이익을 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고점에서 매도해서 떨어지면 이 떨어지는 만큼의 이익을 내고 저점 잡혀서 다시 매수 잡아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폭만큼의 이익을 내니까 양쪽이 다 가능한 겁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그러면 얘는 11월 29일 날인데요. 아침에 전날보다 갭상승을 살짝 했다가 갭상승 이후에 시장이 하루 종일 빠집니다. 만약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 입장이었으면 이렇게 빠질 때 주식이 박살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선물의 매도에 진입합니다. 선물 매도 진입은 주가 하락을 말하는 건데 이때 선물이 빠지면 이 빠지는 폭만큼의 수익을 내는데요. 선물은 1포인트 빠질 때마다 한 계약당 25만 원입니다. 내가 10개면은 25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물 옵션이 왜 위험하다고 사람들은 인식하냐면 내가 하락하면 하방에 베팅해야 되는데 상방 베팅하면 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러면 장자방 당신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을 그렇게 잘 보냐? 잘 보는 편이에요. 왜 잘 보냐면 옵션을 가지고 봐요. 자, 옵션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차트가 콜옵션 차트 C라고 표현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풋옵션 차트입니다. P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콜옵션은 주가가 올라갈 때 상승을 해요. 그럼 주가가 빠지면 하락하겠죠. 반대로 풋옵션은 주가가 빠지면 수익을 내요. 그러니까 올라가겠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죽겠죠. 이걸 역으로 사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시소라고 생각할 때 얘가 올라가면 반대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 반대가 내려가면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둘 중에 어떤 놈이 기준가를 지켰는지 기준점을 하나 설정해 놓고 붕괴되는 쪽 반대 방향을 내가 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자, 차트 한번 보시죠. 그러면 얘가 기준점이 콜옵션 요 놈인데 얘가 3.26인데 기준이 이렇게 줄을 딱 수평선 그려져 있잖아. 얘가 깨지는 순간 오케이 너 죽었다. 그럼 나 뭐 산다? 반대편 사라. 콜이 죽는다는 얘기는 장이 어떻게 된다?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 뭐해? 선물 매도 하방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뭐 할까? 풋옵션 샀더니 저점에서 고점까지 풋옵션이 몇 배가 났냐면 하루에 50배. 5000%가 나요. 생각해보세요. 주가가 빠질 때 나는 다 박살나고 내가 와 큰일 났다. 야 올라갈 만한 종목 찾기가 하락장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난 뭐라는 거냐면 풋옵션을 사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 내가 우리 장은 주기적으로 하락장이 어제처럼 폭락하는 장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한 달에 몇 번씩 하락하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거래하면서 나는 왜 대체 주식만 고집할까? 바보 아니야?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11월 11일입니다. 똑같은 날인데 얘는 개파락이 아니라 얘는 갭상승의 개파락이에요. 전날보다 푹 떨어졌는데 종일 빠지는 겨 그냥 냅다 빠지는 겨. 그러니까 뭐해? 힘들지. 그럼 나는 빠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준점만 보시면 된다니까요.
자, 콜옵션 4.0 기준 무너졌다. 오케이. 얘가 무너지면 누가 가? 반대 방향 사면 된다니까요. 풋옵션 샀더니 저점에서 고점까지 몇 배 갔다? 10배 갔다. 하루에 10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500만 원 남았어. 원래 얼마였는데 5천만 원 갖고 내가 거래했는데 내가 5천만 원 거래했는데 500밖에 안 나고 10분의 1 토막 나고 다 박살났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몇 배를 벌어야 내 원금 회복할까요? 10배요. 500만 원 가지고 10배 벌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선물 옵션은 뭐가 가능하냐면 배수 게임이 좋아요. 주식은요, 하루에 상한가 30%밖에 안 가요. 그리고 종목들 가봐야 10%, 20% 먹기 되게 힘들어요. 잘 안 가요. 근데 선물 옵션은요, 윗방향, 상방, 콜옵션, 하방, 풋옵션, 위로 갈 거야, 아래로 갈 거야만 결정하면은 가는 방향으로 제법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 많이 빠져요. 올라갈 때 조금밖에 안 가요. 우리 장은. 특징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콜로 올라갈 때, 상승으로 올라갈 때는 어쩌다 한 번씩 크게 올라가는 급등장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올 뿐이고 떨어지는 건 많이 떨어지거나 횡보하거든요. 대한민국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니 나는 뭐 해야 될까요? 하락장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선물 옵션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상승장을 어떻게 하냐? 봐봐요. 자, 1월 13일 날입니다. 이날 아침에 개파락 떨어질 것처럼 했다가 아침부터 급등해요. 근데 내가 이때에 미리 올라갈 만한 종목을 골라놨으면 괜찮은데 골라놨냐? 못 골라놓은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내가 아침에 장출발 전에 골라놨는데 그 골라놓은 종목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다니까. 예, 우리가 3개 중에 하나 정도, 2개 정도 가요. 제가 5개 골라놓으면 그 중에 한 2종목 날아간다니까. 저는 이게 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도 5개 골라놔야 2개 맞아. 찾기 어렵다고요. 이게 밥 버린 사람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만약 쉽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물어봐. 계좌 한번 까보실래요? 인증 한번 해보세요. 얘기하면 인증 못해요. 대부분 다. 이해하십니까? 어려워요. 그만큼. 근데 선물 옵션은 뭐가 쉬우냐면 내가 기준점만 이해하면 됩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온라인 특강에 이 설명할 거예요. 자, 풋옵션 기준점 여기 깨졌지. 그러니까 뭐가 가야 될까? 콜이 가야 되겠지. 방향 어디야? 상방.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올라갈 때 이날 하루에 1월 3일입니다. 얼마 전이죠? 한 달 전입니다. 몇 배 갔습니까? 2150%? 21배가 올랐습니다. 생각 가만히 해보시죠. 내가 5천이 있습니다. 그중에 500만 원, 1000만 원은 내 자금의 10%, 20%입니다. 나 그 자금 가지고 배팅해서 천천히 공부하면서 익혀가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매매하라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공짜로 무료 강의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내가 배울만 하다? 배우시면 되겠고 들어봤는데 어려워 못하겠어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의 변동성을 기회로 삼아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 2월 내에 조정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만큼 하락장에서도 든든한 선물 옵션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변동성이 커진 증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안 제시해 주셨고요. 반도체, 자동차, 또 건설까지 주요 섹터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양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선물 옵션 투자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